심사위원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이 지인이 반대가 이게 다 되십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데아팀과 지엔열 유니팀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찬성 측 1번 토론자님께서 입론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팀은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SNS 규제는 미성년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SNS 같은 경우는 현대인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되었고 국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습니다. 그런데 이제 SNS 규제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것이 이제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콘텐츠, 혹은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가짜뉴스 등에 대한 진위 여부 부분이 어려운 정보가 많다는 이유로 접근을 차단해버리면 반대로 진위 여부 부분 능력을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제 40, 50대, 60대 중장년층이 이제 AI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이제 고지식대로 믿는 그런 케이스는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정보에 대한 노출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SNS에 접근을 해본 사람일수록 SNS 관련 산업에 적응돼 있고 이제 투입되었을 때의 기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국가 전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SNS를 규제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인가? 이것에 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황금방패 제도와 한국의 셧다운제가 SNS 규제의 반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제 셧다운제가 시행돼도 새벽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아이디 혹은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돈을 주고 사서 이제 새벽에 게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저한 검열 및 접속 차단을 시행하는 중국조차 VPN을 이용한 해외 웹 접근을 막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런 규제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VPN을 사용함에 따른 물리적인 자본 소모는 물론 이제 국가 주도 규제로 인한 국가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리걸 시니시즘이라고 해서 이제 제도가 이제 불합리하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도를 지키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허들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러므로 이제 국가가 통제가 날 수 있는 SNS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게 되어서 청소년이 VPN이나 텔레그램 등 이제 소위 응지라고 불리는 그러한 SNS에 접근하게 되는 빈도가 늘어나면 이러한 리걸 시니시즘이 강화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법은 어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디지털 리자이던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디지털 회복 탄력성이라고 보통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이제 디지털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기술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여 디지털 스트레스에 대해서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을 일컫는데요.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도 이제 SNS에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생긴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SNS 규제가 미성년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끝나셨나요? 네. 그럼 바로 반대 측 2번 토론자님께서 반대 신문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과거에 한국에서 시행됐던 셧다운제를 예시로 들어서 이거는 정말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거는 과거에 시행됐던 문제고 현재 기술이 많이 발전한 만큼 그에 따른 어떤 방치 대책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셧다운제는 다른 셧다운제를 오히려 발판 삼아 그런 문제점들을 일일이 차단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제 셧다운제가 이제 어떤 제도인지 이제 아시죠? 새벽에 이제 청소년들이 게임 접근을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것이 차단된 이유가 이제 청소년들의 이제 여가에 대한 자유권 이런 권리 침해가 문제인데 그렇다면 SNS 규제는 과연 그런 침해라는 근본적인 원인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새벽에 청소년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들의 어떤 여가 시간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성장 시간에 오히려 제대로 수면을 취하고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규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여가 시간보다 청소년 건강이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청소년 여가 시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한국 학생들이 이제 공부에 들이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제 하루에 이제 보통 고등학생이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나면 이제 10시쯤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은 이제 거기서 여가를 더 즐길 수 있을까요? 주말 같은 경우도 이제 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조차 청소년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 청소년들이 수면권이 침해되는 것이 과연 게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이 과도한 공부 시간 때문이었는지 그 점에 대한 논의도 확실치 않은 상태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셧다운제가 문제가 됐다고 제기가 됐던 거고요. SNS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학업이 먼저 오후 10시에 끝난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지만 저는 이건 셧다운제랑 좀 다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셧다운제 같은 경우에 일단 학업을 물론 고려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야간 시간에 새벽까지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방지해서 그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적절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는 규제인데 그것을 과연 학업이 10시까지 끝나니까 애들이 새벽까지 게임을 해도 된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져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이제 그게 규제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권리 침해만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2018년에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저는 셧다운제의 효과가 사실상 없었다고 증명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측 1번 토론자님께서 입론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1번 입론자 정태영입니다. 저희 반대측은 미성년자에 대한 SNS 규제는 미성년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입장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입장에 대해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근거는 SNS가 미성년자의 정신,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SNS의 추천 알고리즘과 좋아요, 댓글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타인의 관심, 그리고 그 타인의 관심에서 주어지는 타인의 화려한 타인의 관심, 타인의 화려한 일상과 자신의 일상을 비교하고 그들을 따라하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은 미성년자에게 강한 자극을 주며 사용을 멈추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활용하고 있는 카메라 필터 기능이나 이미지 보정 같은 기능은 미성년자에게 왜곡된 외모 기준을 심어주고 있고 알고리즘은 한쪽으로만 편향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천하여 미성년자들이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의 사례에서는 영국의 14세 소녀인 몰리 러셀이라는 소녀가 SNS에서 자해, 우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천받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조사 결과 SNS의 알고리즘 통제 실패, 부모나 보호자가 해당 정보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SNS는 미성년자들의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SNS는 미성년자들의 수면 부족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조사된 미성년자 수면 부족의 주요 원인 2위로 집계된 것은 야간 자율학습이었지만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고 SNS 사용량이 늘어난 2023년에는 SNS 또는 채팅이 15.9%로 2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는 SNS 사용량 증가와 미성년자 수면 부족 문제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좋은 예시입니다. 수면 부족은 집중력 저하, 학업 성취도 감소, 정신건강 악영향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들의 면역력 저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느끼며 그들의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건강 위험은 단순한 개인 습관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미성년자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제시할 근거는 SNS가 허위 정보, 유해 콘텐츠, 그리고 딥페이크 범죄 같은 심각한 온라인 위험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SNS는 누구나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종 광고, 선정적 이미지, 가장 또는 조작된 정보가 필터링 없이 확산이 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유명인 결혼사의 소방설 같은 허위 추적 영상을 수백 개 올린 유튜브 채널이 있었지만 방송위가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유튜브는 정책 위반을 찾지 못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사업자들이 자율규제에만 의존하는 국내 환경에서 허위 정보는 계속 퍼지고 있고 그 피해는 결국 미성년자에게 가장 먼저 도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딥페이크 범죄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최근 3년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527명 중 무려 60% 이상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청소년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4배 증가했고 전체 피해자 중 10대 비율도 75.8%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성년자에게 스스로 조심해라 아니면 가정과 학교가 알아서 관리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방치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방치는 단순한 자유 보장이 아닌 미성년자의 인격권, 사생활권, 미성년자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적절한 규제가 아닌 미성년자들이 권리 침해가 아닌 권리 실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SNS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바로 찬성 측 이번 토론자님께서 반대 신문을 시작해 주십니다. 네, 기본적으로 SNS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미국 국제 이제 연구소를 갔는데 그 2012년에서 2015년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SNS가 이제 도입됐을 때 그런 우울증, 자해, 자살 이런 일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다만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성인도 이제 그렇게 SNS의 도입으로 그렇게 되는데 왜 청소년만 그렇게 제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는데 왜 청소년이 제재를 해서 못해야 하는지 그 책임을 저는 청소년한테 묻는 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한테 그런 제재를 물으면 그 청소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또 성범죄 그 딥페이크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피해자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용하고 있는 가해자, 즉 딥페이크를 만든 사람이 혹시 청소년이었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해석한 게 책임져라. 기업의 자유 규제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죠. 정부가 네. 이제 학생들한테 SNS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기업에다가 책임을 물어서 뭐 허위 사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뭐 폭력적이라든지 성적인 게시글 같은 거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규제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왜 그걸 청소년들이 못하게 제재를 하냐 지금.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도 유튜브나 이런 SNS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방통위가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검토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플랫폼 이용자니까 만약 유튜브를 했을 때 유튜브에 그렇게 올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지금 그런 제도적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유튜브 같은 데 계속 올리고 피해를 안 받고 수익 창출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플랫폼만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책임을 같이 전가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아까 성범죄 그 딥페이크도 결국에는 그 가해자가 만약에 성인이라면 이 근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그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다.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은 성범죄자지 SNS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거를 인론에 말씀하게 된 근거가 없죠? 저희가 이거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는 네. 정철정 후보에 따르면은 10대 그러니까 페이크 가해자 중 시간이 네. 이상으로 1라운드가 준비되었습니다. 혹시 작전 타임을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좀 있어요. 네. 미니트 사용하시면 그러면은 1분 동안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2번 토론자님께서 인론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SNS의 연계가 과거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플레이그라운드, 밖에서 운동장, 놀이터 이런 데서 주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놀았다면 현재는 스크린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오락 및 여가 수단이 아니라 또래와의 소통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기성세대들이 단순히 밖은 위험하다, 그리고 다치고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놀이터도 많이 변하고 그런 여가 시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환경이 SNS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SNS에 대한 통제를 시작한다면 청소년들은 여가 및 소통수단과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SNS 사용 기간이나 방식은 각 가정의 교육관에 맞춰서 부모와 자녀가 합의하에 조율에 해결할 문제이지 그걸 국가가 나서서 부모 역할까지 대신한다는 건 과한 운동주의라고 봅니다. 부모 국가가 되어서는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규제라는 건 아주 강한 도구이고 비가역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SNS가 끼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규제를 한다면 이 논리는 소설, 만화, 드라마, 뉴스 등 모든 매체에 적용한다면 그 기준 역시 너무나 모호합니다. 단순히 그런 악영향이 있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그런 근거조차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건강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부터 2015년에 더 발생됐다 했는데 그 사람들도 온전히 이게 SNS 때문이라고는 다들 입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자의적으로 SNS를 규제도 된다는 소리를 남기게 되면 규제는 집권층 입맛에 맞는 무기로 활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온정주의적 규제는 처음에는 한 콘텐츠를 막는 명분으로 도입되더라도 점차 정치적 반대이나 소수자의 목소리까지 어가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은 청소년들한테 물으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여가 시간과 그런 학생들의 소통을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책임을 이제 플랫폼 이용자, 성인 플랫폼 이용자나 플랫폼에 책임을 전가시켜 그런 악영향을 끼치지 않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바로 반대측 1번 토론자님께서 반대 신문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이 SNS에 맞춰서 발전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규제 또한 SNS에 맞춰서 같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규제 SNS에 대한 규제 또한 네. 환경과 SNS가 같이 발전하듯이 SNS와 함께 맞춰서 나가는 식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 규제는 저는 청소년이 받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나 그 기업을 이용하고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담배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 사지 못하지만 사게 됐을 경우 피해는 판매자들만 입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말씀하셨던 게 가정에서 네. 부모의 지도만으로도 그러니까 규제 같은 거 필요 없이 가정에서 부모의 지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제가 네 맞죠. 근데 저희가 조사한 기사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 부모 10명 중 4명이 자녀 스마트폰 지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실을 인정한다면 부모들도 자녀의 스마트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데 미성년자들이 가정에서 받는 지도만으로 이 규제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근거를 어떻게 유지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 비만도 안 좋으니까 국가가 이제 규제를 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런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교육을 해서 부모님들이 더욱더 그런 교육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지 부모님이 그 교육이 힘들다고 해서 안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 발전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견이 됐으면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을 더욱더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환경 또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의 주체가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면서 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지만
네. 부모나 자녀도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24시간 밀착 감시한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엇나간 길로 나가는 것을 부모가 무조건 방지를 할 수가 없는데 그냥 그런 현실적 여건에 대해서 그렇게 현실적 여건을 저희는 더욱더 생각을 해서 규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찬성 측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실행해보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거기서 더 맞춰가면 된다. 거기서 더 맞춰가면 된다. 약간 이렇게 논리를 발전시키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의 주도만으로는 통제가 이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근거가 되게 빈약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럼 끝까지 바로 반대측 이번 토론자님께서 입론을 시작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대측 2번 입론을 맡은 류현주입니다. 반대측 두 번째 입론은 알고 근거하다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주장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자기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합니다.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스마트폰에 중독돼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겪는 과외종 유형군에 속합니다. 스마트폰 과외종이란 일상에서 과도하게 이용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없으며 신체, 심리, 사회적 문제를 겪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디지털 정보격차 웹정 활성 스마트폰 과외종 시대 조사에 따르면 10대 과외종 유형군은 전년 대비 2.5% 늘어 42.6%에 달했습니다. 게임과 SNS 사용에서 과외종 경향이 나타난 것은 콘텐츠 이용에 대한 자기조절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성인은 자기조절을 감당하는 전전도율이 청소년보다 발달했고 보상 시스템 가민성이 낮아 과외종 유형이 적지만 청소년은 발달 전환기 동안 자극 추구가 강해 SNS 과외종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가 큰 시기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며 스마트폰 과외종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SNS는 정서적 교환과 관계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므로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미성숙한 자기조절 능력과 높은 과외종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SNS 규제는 미성년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호 조치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SNS 문제를 부모나 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며 국가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선 부모님이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에 들어 맞벌이 가정의 증가, 사생활 보장 문제 등으로 실제 감독 가능한 시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SNS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하지만 부모는 통제해야 하는 공간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SNS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에서 가정의 불화가 발생합니다. 2021년 영국에서는 한 아버지가 딸의 SNS를 감시하다가 비밀 계정을 발견했고 해당 계정에서 딸의 학교 생활과 가족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아버지가 담임교사와 다른 부모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딸과 친구들 간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아버지와 딸 사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해 가족 상담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가정 내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규제할 시 어떤 부정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민감한 시기 부모와 나의 SNS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신뢰 부족과 자신을 감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크게 느낄 것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감정을 크게 상하고 가정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교육에서의 한계도 이처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윗세대의 경우 청소년보다 디지털 활용 능력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SNS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교사, 공교육에 맡기는 것은 교사의 업무 과정과 전문성 부족으로 SNS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단기적인 교육에만 미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SNS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불링,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문제는 부모나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 사회적 문제이며 이는 국가의 개입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SNS 플랫폼 기업은 이윤을 최대화하는 사적 기업으로 청소년 과도 노출이나 중독 문제가 심각해도 기업 스스로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또한 오히려 가정이나 학교 내 감시와 통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미성년자의 사생활권과 표현의 자유가 불필요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에 맞춘 공적 규제가 더 미성년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규제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SNS의 구조적 위험과 가정, 학교에서의 한계를 고려할 때 국가의 개입과 규제는 미성년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필수적 장치입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찬성 측 1번 토론자님께서 반대 신문을 시작해 주십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미성년자들의 이제 소통에서의 SNS에 대한 유종성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죠. 네,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스마트폰과 SNS의 과의적이나 중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미 못 고치는 상태에 보이니까 과의적이라는 단어로 고쳐서 말하는 추세라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NS가 청소년의 이제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사실도 저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NS에서의 그런 소통이 아무리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소통이나 그런 교육관계보다 부모나 학교 같은 다른 주변 어른들의 시선이 덜 닿을 수밖에 없는 만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뭐 카톡방, 지옥 카톡방이라는 식으로 계속 나가 초대를 하는 식으로 괴롭히는 방식을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부모의 시선이 닿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이면 이제 말로 하는 폭력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흔적이 전혀 안 남으니까 오히려 SNS보다 더 비발성이 강한 건 아닌가요? 아니요, 휘발성이 강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는 폭력은 물론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냥 물론 물리적으로 보이는 흔적은 남지 않겠지만 그건 계속해서 사람의 정신에서 맴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준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남는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것도 SNS에 들어갈 때마다 관련 채팅창을 보게 된다든지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카톡방을 괴롭히는 카톡방을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반복해서 초대를 한다는 데 SNS에서 충분히 지속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것은 단지 폭력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원인은 결국 폭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동차로 납치를 하는 납치 범죄가 발생한다고 해서 자동차에 썬팅을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문을 무조건 열고 다녀야 된다는 이제 규제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SNS를 바라보는 입장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가정 불화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아버지가 이제 딸의 비밀 계정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발설하는 바람에 딸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가정 불화가 생겼다. 그것은 이제 비단 SNS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SNS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SNS를 규제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단지 해결을 하고 싶지 않으니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다라고밖에 생각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주도 규제가 학교주도 규제보다 개인의 권리 침해가 좀 덜하다는 건 혹시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차 예시부터 천천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 납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폭력이 그냥 또 다른 공간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SNS의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편입니다. 2라운드가 준비됐습니다. 작전 시간. 네. 그러면 1분간 작전 시간 사용하겠습니다. 바로 3라운드 시작했습니다. 반대측 1번 토론자님께서 반론을 시작해 주십니다. 반대측 1번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상관관계의 그거 SNS 사이트와 죄송합니다. 찬성 측은 SNS 사용과 건강 정신적인 문제가 완전히 SNS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맞습니다. SNS와 건강 정신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SNS의 문제 그 자체는 아니겠지만 SNS가 건강 정신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건강과 청소년,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치는 필요합니다. SNS 과사용이 누적될 경우 집중력 저하, 학업 성취도 감소, 정신적, 신체적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저희는 아까 자료를 근거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성장 권리와 행복 추구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이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집단의 상당수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취약 집단은 자기 조절이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방적 최소한의 규제는 모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는 자유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미성년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실현하는 조치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SNS가 허위 정보나 유해 콘텐츠 그리고 딥페이크 범죄와 같은 온라인 위험에도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찬성 측은 발생률이 낮고 기업 규제로 충분하고 또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 중 60%가 미성년자였고 또한 가해자 중 80% 이상이 10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미성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기업 규제는 구조적인 위험을 완전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SNS 기업은 이은 극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을 국가가 하라고 이제 압박을 넣어도 자발적으로 강화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업이 청소년 보호를 이윤 극대화보다 우선시하지 않는 한 위험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SNS의 구조적 위험과 온라인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예방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자유를 이유로 이러한 최소한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미성년자의 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 안전장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찬성 측 1번 토론자님께서 반론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찬성 측 1번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SNS 사용은 이제 과거에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편지를 보내거나 또 전화를 하거나 이런 식의 소통 수단이 현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된 SNS를 옳게 교육할 수단을 마련하고 또 이제 청소년들, 자라나는 이들 그리고 앞으로 더 고도화된 SNS를 사용할 그들에게 이제 스스로 SNS를 옳게 사용할 실습을 해줘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규제로 그걸 차단해서는 안 되고 또 이제 SNS의 등장으로 시대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 규제 역시 한 번 도입하면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규제는 늘 매우 조심스럽게 도입되어야 하고 또 최소한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부모와 교사의 전문성 부족 및 필요 때문에 이제 이러한 교육과 계도 대신에 차단을 위시한 규제를 행하는 것은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계도를 위한 징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형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형을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재범률이 낮아지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전부 인권을 중시하고 또 이제 계도가 또 효과가 있음을 즉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으므로 SNS를 단순히 이제 이득보다 해야 할 더 큰 대상, 규제해야 될 대상보다는 이제 함께 공존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옳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반대측 2번 토론자님께서 반론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반대측 2번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며 미성년자 대상 SNS 규제가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SNS 규제를 통해 청소년의 자유를 억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손상되고 있는 청소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장치가 바로 규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OECD, 그리고 국내보건복지연구기관은 청소년 SNS 과다 사용이 수면장애, 우울감, 불안, 사이버불링, 자해 충동 증가와 명백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강조했듯이 청소년은 아직 자기 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이며 SNS 알고리즘은 이 취약성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디지털 환경을 책임지기에는 SNS 플랫폼은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유해 콘텐츠는 너무 쉽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규제는 자유를 억압하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둘째, 앞에서 찬성 측이 말씀하셨던 중국의 황금방패 그리고 한국의 셧다운제와 같은 예시를 들어서 규제 방식이 미흡해 이런 규제는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규제 방식이 옳지 않습니다. 저희가 논점으로 삼는 것은 규제를 없앨 것인가가 아니라 규제를 어떻게 더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유럽연합, 일본, 미국 17개 주는 모두 플랫폼의 연령 인증, 야간 알림 제한, 맞춤형 광고 차단과 같은 부분적, 기능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가 본질적으로 청소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정보권, 안전권, 발달권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라는 국제적 합의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회가 쉽다는 문제는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우회가 존재한다면 필요한 것은 폐지가 아니라 정교한 보완입니다. 청소년 보호정책, 음주, 흡연, 야간 운동 금지, 유해 사이트 차단과 같이 모두 우회 시도가 있지만 그래서 규제가 폐지되어진 결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증 강화, 기술적 차단 고도화, 신고 시스템 개선 등으로 정책 효과를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회 가능성은 규제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규제에서 똑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교육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그 효과를 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24시간 SNS 사용을 확인할 수 없고 알고리즘은 그 잠깐의 빈틈조차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장기적 전략과 함께 SNS 규제라는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 장치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전략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 전략을 보완하면 청소년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의 기준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가정 내에서 만약에 교육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게 된다면 그건 개개인 가정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는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거나 어떤 얘기는 아예 들어가지 않는 또 각 가정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경우 담배는 19세 미만에게 판매하지 않는다와 같이 정확한 기준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의 자유는 보호될 때에만 완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의 책임은 어른들에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찬성층 2번 토론자님께서 발언을 시작해 주십니다. 만약 각 영향이 발생한다고 규제를 한다면 국가는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하며 그 악영향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거냐는 겁니다. 수면이 부족하다고 해서 야간 학원을 금지시키고 비만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설탕을 금지시키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그 악영향이 정확하게 악영향이라고 입증된 것도 없고 그것도 책임을 왜 청소년에게 묻는지 청소년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단순히 여가가 아닌 하나의 소통 창구를 함부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환경이 이런 SNS를 주로 사용하는 환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의존도는 SNS의 사용에 대한 의존이 높습니다. 단순히 기성세대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 청소년들을 SNS 사용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악질 플랫폼 성인 이용자 또는 플랫폼의 규제를 강화할 때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올바른 교육 방법을 알려 학생들의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NS의 제한 같은 극단적 정책에 있어서는 생길 수 있는 우려와 모든 문제에 대한 예방과 사후 처리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SNS의 제한은 자유 침해만 일어날 뿐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3라운드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데아팀과 GNU 미니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